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척기화 공부를 하죠. 이제 척기화는요,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갈래가 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국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뭐 한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시에 대해서 막 뭐 운이라든가 평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알기에는 뭐 그러다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제 국어 시간에 공부할 한시는요. 어차피요. 옆에 한국말로 다 써줘요. 사실 한시 공부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한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용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시가 정형시다 보니까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어느 정도 알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 정도로만 알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시는요. 일단 여러분 페이지를 13페이지죠? 역시 13페이지 맞죠? 13페이지 맞네. 네, 페이지 14페이지를 펼치시고요. 자, 여기 개념 써있죠? 한 번으로 이루어진 정형시 역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구나. 자, 특징을 볼게요. 삼국시대에 한자가 보급이 되면서 한자가 들어와야 한시를 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한자가 보급이 되면서 한시가 창작되기 시작했으며 조선시대까지 창작이 되고 향유가 되었다. 꽤 오랜 시간 향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한시는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이거죠. 중국의 한시 작법에 따라서 한문으로 지은 시더라도 그러니까 한문이고 이게 한문이라는 것은 중국의 글자잖아요. 그리고 한시 작법 같은 것도 한시를 짓는 방법도 중국의 법도잖아요. 이제 그런 걸 따랐다 하더라도 형식이 중국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형식은 한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용은 이제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시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한시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보시면 여기 금방 나와 있죠. 신라 때 한시로는 대부분 채치원이요, 채치원. 채치원의, 그 한시가 거의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치원이라는 사람을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 척교화라는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돼요. 능력은 진짜 뛰어나죠.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안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 세상 너무 싫어. 이런 내용도 많고 아시겠죠? 이 사람 자체의 생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채치원의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지상이라는 이제 시인이 쓴 송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요 인이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이별하는 이제 내용,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내용, 임과 이별한 슬픔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 이르게 되면 한시가요, 점점점 이제 좀 내용도 좀 다양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 있죠. 부정부패한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용도로 한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중국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내용은 엄청 한국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시 형식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시는 정형시니까요. 그 형식을 좀 아는 게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한시에서 이제 시를 짓는 격식이 나누어져요. 근데 이제 시대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쭉 시대를 기준으로 어떤 시대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냐면요. 당나라 때 여러분 양귀비 아시죠? 그 당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당나라 이전에 시를 한시를 바로 고채시라고 합니다. 이 고자가 옛 고자예요. 옛날 롱롱 타임 어고 아시겠죠? 그래서 당나라 때 보통 이제 형식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근체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당나라 이전에 옛거 롱롱 타임하고 옛날에 지은 시를 전부 다 이제 고체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체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 옛날에 지어진 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이전에 지어졌던 고체시 같은 경우는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선생님 되게 많이 써놨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시 같은 경우에는 딱 정형시기 때문에 한 구마다 몇 개를 해야 된다. 글자 수는 몇 개를 해야 된다. 막 운율도 지켜야 된다. 이런 약간 형식을 지켜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형식을 안 지켰다. 자유롭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국어 시간이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그 한문
그걸 찾아봐서 한문시 찾아보고 거기에서 지금 정리를 해놓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예전에 당나라 이전에 시는 좀 자유롭구나 형식이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채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아시죠? 우리가 이제 나오는 시는 바로 이 근채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채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는 거의 다 근채시니까 형식이 다 정해져 있죠. 형식이 자유로운 고채시는 거의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근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채시의 형식에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채시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이후의 시고요. 당나라 이후의 한시다 보니까 형식이 좀 엄격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구의 숫자 그리고 글자의 숫자, 운율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한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이니까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이런 건 진짜 한시를 딱 짓는 그런 딱 법도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이제 한문 시간이나 뭐 중국어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아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뭐 아분법 이런 것도 볼 필요 없고 이런 것도 볼 필요 없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알으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절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네 줄짜리를 절구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줄짜리를 절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앞에 맨 위에 걸 기승전결 아시죠? 이거 써볼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기구, 앞에 있는 기구, 그리고 승구, 전구, 결구, 이렇게 네 줄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절구라고 해요. 근데 네 줄인데요. 이게 여러 개로 나눠져요. 이게 5글자이기도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면 5글자니까 어때? 오원이 되죠? 그래서 오원 절구.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반대는 아니구나. 또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몇 개요? 7개니까 7원이죠. 7원.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7개고 이게 그리고 글자가 7개고 그 다음에 네 줄로 이루어졌으니까 7원 절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절구에는 5원 절구, 7원 절구가 있구나. 이렇게 용어를 아셔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5글자 4줄짜리구나. 7글자 4줄짜리구나. 이거 알으라고 이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4줄짜리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고 각 행에 2줄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 합쳐보면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8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까 4줄은 절구라고 했죠? 8줄은요, 율시라고 해요. 율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 있잖아요. 절근지 유시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8줄이니까 뭐가 들어있다? 바로 팔에 동그라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율시 동그라미 율시구나 절구는 아니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2줄씩 엮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2줄씩 엮여서 여기는 수련, 그리고 함년, 그리고 경년, 그리고 미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2줄씩 해서 여기는 기구, 승구, 정구, 결구 여기는 수련 여기 2개를 합쳐서 여기를 합쳐서 수련 그리고 함년, 경년, 미련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면요. 바로 5원이 되겠죠? 5원 5개. 5개에 몇 개야? 지금 8줄이죠? 그러면 5원 뭐라고? 바로 율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7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역시 뭐요? 7원이죠. 8개면 율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7원 율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다? 5원 절구가 뭔지, 5원 그리고 율시가 뭔지, 7원 절구가 뭔지, 7원 율시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알겠죠? 이걸 알으라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는 시는 거의 다 근체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용어를 아시면 여러분들 한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기호하러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척기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척기화는요, 공부하기 전에 최치원이란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최치원의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일생이요, 자신의 여러 한시에 잘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생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한시를 썼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먼저 같이 보도록
868년 신라에서 당나라로 향하는 배안. 10년 안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한 아버지가 12살짜리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화내거나 울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이 신라 소년의 이름은 최치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뇌의 출력이 남달랐던 최치원. 하지만 육두품 출신인 그에게 골품제의 벽은 높았습니다.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그랬던 그에게 아버지의 한마디는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나라 행은 그가 골품제라는 벽을 부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치원은 상투를 노끈으로 묶어 천장의 대들보에 매달고 졸릴 때마다 송곳으로 정강이를 찔러가며 공부한 끝에 아버지가 제시한 10년의 기한을 4년이나 앞당겨 6년 만에 당의 빈공과를 패스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8세. 야호! 신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발령이 안 났어요. 무려 2년 동안 말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율수현이라는 지방의 말단 관리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금 밀매업자 황소가 일으킨 반란이 전국을 휩쓸며 당나라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치원의 관직 진출은 더욱 암담해진 상황. 갖은 노력 끝에 최치원은 유력 절도사였던 고변의 휘하에 들어갔고 고변의 추천으로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변이 황소에 난 토벌을 맡게 되자 종사관이 되어 함께 전장터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때 그가 황소에게 진심을 담아 남긴 글이 있으니 바로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백일하에 능지처참할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이미 암암리에 처치할 것을 의론하였다. 이 글을 읽고 화들짝 놀란 황소가 침상에서 내려와서 오들오들 떨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황소에 난 진압에 공을 세우고 당나라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던 최치원. 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고 당나라는 썩어만 갔습니다. 마침 신라에서는 당 유학 경력을 좋은 스펙으로 쳐주었던 상황. 이렇게 된 이상 신라로 간다. 885년 28세의 나이에 신라로 귀국한 최치원. 당시 신라왕이었던 헌강왕은 당 유학파들을 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헌강왕은 이듬해 세상을 떴고 골품제의 압박 속에 유학파라는 타이틀은 빛이 발해갔습니다. 참다 못한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국정개혁 건의안을 올렸으니 이것이 바로 시무10조입니다. 시무10조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사회와 정치 각 분야의 전면적인 혁신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빗발치는 상황.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인데? 당나라에서도 고향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길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 최치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천재는 시대의 벽에 부딪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후 최치원의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증손자인 최승로는 마치 할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기라도 하듯이 고려 초 시무 28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데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최치원이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이 실현되었다면 신라의 운명은 과연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보시면, 자, 초기화라고 돼 있네요. 옆에 써놨죠? 접시꽃이야. 초기화는요, 접시꽃을 말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가지고 왔죠. 이게 접시꽃이래요. 알겠죠? 이게 초기화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최치원이 꽃에 대해서 노래한 건가요? 라고 하겠지만,
아니라고 했었죠. 자, 이거는 꽃은요, 바로 화자, 바로 최치원 자신을 빗대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는요, 굉장히 비유적이에요. 다 빗대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진짜 꽃에 대해서 노래한 게 아니고 촉규와 접시꽃의 처지가 마치 나 최치원과 같더라. 그래서 빗대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빗대서 표현했는지를 아시면 돼요. 근데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볼까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 항정막, 춘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한식 공부했죠. 그럼 한번 볼까? 하나, 둘, 이거 봐.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이죠. 그러면 이거 몇 개야?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줄이죠.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기억나요? 다 까먹었죠? 율시. 율시라고 했죠. 그럼 글씨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럼 이거 뭐야? 오원 율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 알아라고.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촉규화가 어떤 입장이 있냐? 자, 촉규화는요, 이런 곳에 피어 있었다는 거야. 쓸쓸한 황량한 밭 곁에. 촉규화가 피어 있는 곳은 쓸쓸하고 황량한 밭에 피어 있는 거야. 야, 이런 데 피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안 좋은 곳에 피어 있다라는 거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런데 촉규화는요,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쓸쓸한 황량한 밭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서, 있지만, 이 꽃 자체는 어떠다는 거야? 굉장히 탐스럽게 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꽃은 굉장히 화려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최치원, 나는 능력이 뛰어나. 그런데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그지 같아.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죠? 나는 탐스러운 꽃이야. 나는 능력이 뛰어나. 난 공부도 잘해. 머리도 좋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촉규화 입장에서 나는 꽃이 탐스러워. 자, 그런데 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쓸쓸하고 황량한 밭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장은 너무나 뛰어나다. 근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 현실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축구를 너무 잘해. 근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나의 축구를 잘하고 있는 이런 서포트 제대로 해주지 못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탐스러운 꽃이 탐스럽게 피었다라고 하니까 바로 화자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완숙한 학문적인 경지 공부를 많이 했구나.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제 이런 거를 탐스러운 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황량한 땅에 피어있는 촉규화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촉규화는요, 향기가 나요. 자, 향기가 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최치원 뛰어난, 자신의 뛰어난 학문적인 경지, 나는 공부 잘한다. 최치원이 공부 잘하는 느낌. 자, 그것을 이렇게 탐스러운 꽃과 향기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향기가 계속 가면 좋겠는데, 자, 매우에서 이 매가요, 매화예요, 매화. 자, 매화비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의 장맛비를 말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그 계절적인 배경은 바로 초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향기는요, 비 맞아가지고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향기가 희미해져. 그 얘기는 뭐야? 내 능력은 이렇게 뛰어난데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거지. 난 축구를 잘하는데 이 현실이 날 서포트해주지 못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이 꽃에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림자는 맥은요, 바로 보리 맥자예요. 그래서 보리가 익어가는 시절에 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역시 계절이요. 이때는 언제냐? 바로 이때도 똑같이 초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쨌든 내가 그림자가 있는데, 꽃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람을 맞아서 껴뚱했다는 거. 그 얘기는 어때요? 뭔 말이야? 바로 내 능력은 뛰어난데 펼치지를 못해.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네가 보아줄까? 자, 수레나 말 탄 사람. 자, 수레를 타고, 이런 가마를 타고, 말을 탔다. 말은 당시에 외제차였어요. 이런 걸 타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바로 임금을 비롯한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높은 관리라는 것이에요. 자, 고관대작이 뭐냐? 애들이 자꾸 물어봐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한 거를 보여주자면, 자, 고관대작이라고 한 것은 바로 고자가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관자가 벼슬 관자입니다. 벼슬이 높다. 아시겠죠? 대는 큰 대자예요. 자기가 크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고 벼슬이 높다. 어쨌든 높은 관리구나. 자, 그래서 이 높은 관리, 자, 수레나 말 탄 사람, 이 높은 관리가 그 네가 봐줄까? 봐준다는 얘기야? 안 봐준다는 얘기야? 안 봐준다는 얘기야. 그래도 이 사람 봐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환경도 그지 같아요. 저 쓸쓸하고 황량한 밭에 피어 있어. 하지만 능력은 뛰어나지. 그래서 탐스러운 꽃을 피우고 있고 향기도 나. 굉장히 능력은 뛰어나. 하지만 누가 봐줘야지. 누가 봐주고 날 등용을 해줘야지. 나에게 기회를 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기회를 줘야
내가 그 능력을 펼칠 거 아니야.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수레나 말 탄 사람이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네가 보아줄까? 질문을 하고 있죠? 진짜 질문이요? 보아주냐요? 질문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뭐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보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문문의 형식을 쓴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서리법이라고. 서리법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서 강조한 거예요. 안 봐준다고 이걸 강조한 거예요. 야, 뭐 어떤 사람만 보냐? 술이나 말 탄 사람이 봐줘야 내가 능력을 마음껏 펼칠 텐데, 봐주는 사람들은 바로 벌이나 나비들만 본다라는 거야. 벌이나 나비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꽃피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나를 보는구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수레나 말 탄 사람이 봐주지 않는 초교화의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바로 최치원의 자신을 이렇게 봐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자,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드디어 드러나 있네요.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태어난 곳이 어디야? 신라에 태어났죠. 내가 당나라에만 태어났더라면 이거죠. 그리고 육두품이야. 신라에 태어났는데 또 내가 성골이나 진골이었더라면, 그렇죠? 내가 그랬더라면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쳤을 텐데 나는 하필이면 신라에 태어났고 또 거기다가 육두품이고, 그렇죠? 그래서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내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버려두는 사람 누구? 바로 수레나 말 탄 사람 안 봐줘. 권력 있는 사람 안 보고 있어. 그러니 그저 한스럽네 하고 체념과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쉽죠. 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난데 현실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좌절되어 있는 상황,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비유적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어떤 내용을 비유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요. 짠! 이렇게 보시면, 자, 번성하고, 이게,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문제집마다 다르게는 나오지만, 그래도 뭐 대충,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니? 우리 책에는 탐스러운 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책엔 또 번성하고,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큰 줄기는 비슷하다. 어쨌든 향기로운 꽃, 번성한 꽃,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한 거는 바로 뭐라고? 최치원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공간은 어때요? 바로 거친 바깥 천한 땅에 있는 거죠. 거친 곳에 있어. 그 얘기는 뭐야? 받쳐주지 않는 현실이야. 받쳐주지 않는 백그라운드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어땠다고? 당나라가 아니고 신라에 태어났네. 신라에 태어났다면 성골이나 진골이면 좋았을 텐데 육두품이네. 이제 그런 자신의 처지를 거친 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서 봐줘야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도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수레나 말 탄 사람, 말 탄 사람, 말은 이제 외제차였어요. 막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 대작의 사람들이 날 봐주면 좋겠는데 안 봐줘. 안 봐줘. 아무도 날 써줄 사람이 안 봐줘. 자,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현실 안 좋아. 누구만 본다고? 벌이나 나비처럼 그냥 쓸데없는 평범한 사람들만 날 본다라는 거야. 자,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봅시다. 한시는 오원일시 5글자고 8줄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영어를 이제 알게 하려고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격은 천념적이죠. 안쓰럽구나, 안타깝구나, 마지막에 내가 이런 신라 땅에 태어나서 이런 거. 자, 그리고 제재는 촉교와 접시꽃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주제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자, 특징은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비유적으로 빗대서 표현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빗대서 표현했는지 그 연결을 잘 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유적인 의미의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척기와 내용과 한시 우리 잘 공부했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문제풀이 봐야겠죠. 드디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